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경남에서만 두 군데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창원에 상주하며 미니 총선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경남대학교 오건호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종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BC 경남보도국 장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미 마쳤죠, 사무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9일과 30일 야경날에 걸쳐서 우리 동네 3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를 투표 관계를 원만히 잘 마쳤습니다. 사전투표는 관할 구시군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관내 투표하고 관내 우리 주소지를 관내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가 투표하는 관내 투표로 크게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투표지는 우편을 통해서 해당 관할 구시군에다가 보내지게 되고요. 투표함에 봉인된 관내 투표지는 선관위 청사 내에 CCTV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 뒀다가 개표 참관인과 또 우리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이 참관하에 개표 장소로 이송해서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는요,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투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선관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실시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각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라든지 그런 관계자가 대규모로 선거 지원으로 해서 수백 명의 선거 사무원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과정에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예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 예방에도 불구하고 건품 선거라든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다든지 또 흑색 선전을 한다든지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투표와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이런 투표 개표 준비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의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또 교통 불편 지역이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투표 참여 안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또 투표지 분류기 점검, 개표에 대한 모의 시험 등을 계속 실시해서 이번 선거가 흠없는 개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데요. 교수님, 자,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투표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 정치권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년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가늠자 구실을 하게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지도부의 운명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얼마만큼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판결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경남에서 이제 교두부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 보수의 텃밭을 다시 재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느냐의 여부가 내년에 뭐 정계 개편 이런 것들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공중 분해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정치권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영 기자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두석을 놓고 벌이는 선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각 정당 대표들이 창원에 상주하거나 또 당사를 창원으로 옮길 정도로 이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했고요. 후보들 간의 공방 역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진보 후보 단일화가 선거 초기 이 최대 쟁점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분위기입니다. 통영 고성 선거는 이 선거 초기에 이 민주당과 한국당 예비 후보 중에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이었고요. 혹시나 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관심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단체장에 당선됐죠. 이후에 달라진 민심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자, 사무처장님, 예. 이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네.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지요?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한 번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모두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 만료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 해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요. 임기 만료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치르는 건 보궐선거고요. 재선거가 또 있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보궐선거는 쉽게 말해서 선출된 공직자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에 사퇴 사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고요. 재선거의 경우에는 아예 당초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되었지만은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또 혹은 후보자 등록 자격을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또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당선인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상에서 문제로 선거 전부 무효 결정이라든지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자,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는데요. 교수님, 보궐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보궐선거를 하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데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가 하는 그 사유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떤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이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중도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뭐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재선거, 보궐선거의 사유가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잘못이나 내지는 욕심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다들 분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인 제공자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실제로 네. 보궐선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보궐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의 종류나 지역 현황에 따라서 선거 관리 비용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 선수 관리 비용만 한 18억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선거구 후보자에게 득표 비율에 따라서 보전하는 보전 비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전 비용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 본인이 쓴 비용의 100%를 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자신이 쓴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총선 때 창원 성산의 경우에 2명의 후보자가 보전 요건에 해당되어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보전되었고요. 그리고 통영 고성군의 경우에는 한 명의 후보자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서 보전 비용은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십억 원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장 기자. 네. 자, 그래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 불출마시키거나 또 출마한다면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납부하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온 게 2013년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거법 개정안이 관련해서 발의된 게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우선 현행법을 보면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련 선거 관리 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당선인 또는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선 무효의 경우입니다. 앞서 김종대 처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보궐선거는 대상이 아닌데요. 성폭력이라든지 인사비리, 뭐 뇌물수수라든지 이권 개입 때문에 이 공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이 선거 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원인 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이 해당 재보선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보궐선거의 비용을 그 개인 그리고 정당에게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2013년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지난해 이제 최근에 발의된 것도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두 곳인데요. 먼저 창원시 성산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대 사무처장님, 네.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 그 3월 22일에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두 곳으로서 전체 유권자 수는 33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그 창원 성산구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18만 4천 명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그 2016년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교해 보면은 창원 성산구의 그 유권자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창원 성산구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장 기자, 네. 창원시 성산구 지역 특성 한번 분석해 주시죠. 우선 정치적인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부산 경남 말 그대로 PK 지역의 중심에 있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이 여전히 고전했던 곳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보면요, 2000년이죠. 16대 총선 이후에 이 5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진보 진영 후보가 3번 당선됐고 보수 진영 후보가 2번 당선됐습니다. 이 16대 때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17, 18대가 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였죠. 그리고 19대 때가 이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20대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었죠. 사회 경제적으로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남동 중심 상업지구,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알려졌는데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프랜차이즈가 좀 메꾸고 있는 굉장히 좀 우울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창원 국가산업단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주 기업만 2,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이 12만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죠. 주력 산업 뭐 기계, 조선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기자, 네. 이 창원 성산 선거구 구역이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성산 선거구가 이 구역이 현재 구역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 인구수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우선 쉽게 말씀드리자면 창원광장 다들 아실 겁니다. 창원광장에서 경남도청 방향, 그다음에 창원시, 그리고 농협 경남본부가 있고요.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창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롯데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있죠. 롯데백화점이 이마트가 있는데 이쪽은 성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원을 그려서 창원광장에서 이 남쪽을 바라보는 게 성산구고 북쪽을 바라보는 게 의창구고요. 또 희한한 게 이쪽에서 그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반송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반송동은 또 공교롭게도 성산구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유권자 수가 이게 18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의창구와 비례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창원시청 앞에는 의창이니까 이제 빠졌다가 뭐 차를 몰고 저 반송시장 앞이라든지 파출소 앞에서 뭐 선거 유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창원시 성산구는 전국적인 관심이 몰렸던 곳인데요. 그리고 단일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자, 사실 정의당은 민중당과 가장 먼저 단일화 합의를 시작했는데 장 기자, 그간의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단일화될 때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 성산에 출마하는 진보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를 꼭 거쳐야 하는 의례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중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초 그리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이 단일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두 정당의 협의 창구가 경남 진보 원탁회의였죠. 좀 위탁해서 이제 맡겼는데 뭐 결론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각 정당이 알아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직접 이제 민주당 고민호 후보가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죠. 이 제안에 대해서 민중당은 거부를 했고 이 정의당이 수용을 하면서 그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화로 결과로 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이 단일화 후보가 됐습니다. 이후에 민중당은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반쪽짜리 내지는 뭐 불완전한 단일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이게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를 하는 좀 독특한 형태가 됐는데요.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모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지금 그 단일화는 이번 성산구 선거에서 가장 관심사였고 그리고 또 선거 결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이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걸 보면 단일화 이전에는 오히려 강기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 조사하고 MBC 경남의 조사를 보면 여영국 후보가 한 10% 정도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그 구도에서 보면은 지금 단일화된 후보가 유리한 그런 그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강균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만 4번이나 이제 출마를 했고 또 그동안 나올 때마다 한 40% 정도의 고정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제 민중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변화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단일화가 이제 지금 결과를 좀 현재의 상태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장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근원 교수님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단일화의 영향을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하자면요. 우선 MBC 경남이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 조사는 단일화 전입니다. 그 강기훈 후보가 30.5%였고요. 그리고 여영국 후보가 29%였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대상이었던 권민호 후보가 17.5%였습니다. 근데 단일화 이후인 26일, 27일 MBC 경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4.8%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35.7%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8.4%였는데 이 부분이 단일화 때문에 여영국 후보는 권민호 후보의 그 지지표를 좀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중당의 표가 좀 고정돼 있다. 그다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좀 분석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일보와 쿠키뉴스의 25일, 26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중당 표가 다수 이탈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 여영국 후보는 이 단일화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을 상당히 흡수했다. 이런 결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네, 단일화 논의 전부터 이 다른 당들의 반발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단일화 직후에 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살다 여야 후보 단일화는 처음인데 지금껏 이런 야합은 없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인 보궐선거 이걸 통해서 그 정부가 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뭐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이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손석형 후보는 어리석은 건방진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일화 직후에는 노동이 빠진 단일화로는 한국당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이 단일화는 항상 논란도 되고 또 최고의 관심사도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 단일화를 할 거면 정당은 또 왜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통합 차원이라는 정당성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단일화,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예, 근데 이 단일화 문제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내로남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단일화할 때는 이게 구국의 결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다 상대편이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치공학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단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비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단일화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큼 이제 그 유권자들의 어떤 공감을 살 수 있는 단일화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리 합종 연행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라든가 가치나 정책적인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단일화가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명분이라는 걸 가졌느냐의 여부는 대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권민호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지난 25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게 날을 정한 이유가 26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되기 때문인데 자, 사무처장님, 그러면 투표용지에 권민호 후보의 이름은 빠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또 등록 무효로 된 때라도 그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을 말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사퇴한 그 후보자의 기호라든지 성명, 정당명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후보자의 기표 아래만 사퇴라고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마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무작정 그 투표용지에 그 이름을 삭제했을 때 유권자가 더 혼란스럽고 또 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에 등록한 후보자를 그대로 두고 기표 안에만 사퇴나 사망, 등록 무효 이렇게 포기해서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는지 아니면 등록 무효가 됐는지 사망을 했는지 이렇게 명확히 밝혀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쇄가 된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사퇴라는 표시도 아예 없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단일화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투표용지를 그 인쇄하고 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그 5매 이상 그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일에는 투표 장소에도 공고문을 붙여서 선거인에게 그 안내를 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공약으로 표심을 잡는지 한번 알아보죠. 장 기자. 네, 각 후보별로 주요 공약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요, 원자력 기술산업 메카 조성, 그리고 방위산업 직접화 단지 육성, 거점형 직장 공공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창원 도시철도 사업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자영업자 SOS법 제정과 지역상권 상생 공존형 창원 스타필드,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3조 원 유치 계획 수립,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창원대 의대 유치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교실 확대와 성면, GMO 없는 학교, 반려동물 놀이터, 정리해고 제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창원 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행, KTX 정편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50% 확충, 낙동강보 해체로 깨끗한 식수 보장, 마창대교 거가대로 파룡터널 통행료 인하, 경남 공공조선소 설립, 창원 통일산업특구 지정 등입니다. 대한민국당 진순정 후보는 NC기업 유치와 탈원전 저지, 원전산업 중소기업 육성, 불모산 저수지 환경 정화와 수변공원 조성, 한미동맹 강화로 방산업체 수출시장 개척,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반대 등입니다. 무소속 김종석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 원 이상씩 지급과 모든 중소기업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지급, 비정규직 폐지, 두 자녀 양육비, 교육비 매달 200만 원 등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통영시 고성군으로 가보죠.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장 기자, 어떤 후보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입니다. 66년생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당에서는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점식 후보입니다. 65년생이고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박청정 후보입니다. 43년생이고요.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통영시 고성군은 소선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보수 성향 후보가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선거구의 특징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3대 총선이었죠. 1988년 이후에 약 한 30년 넘도록 모두 보수 진영 후보들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직전 선거였죠. 20대 총선에서는 이군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단체장들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 통영과 고성의 지역 대결 구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인구가 3배가 많은 통영 지역 출신들이 모두 이렇게 당선된 사례가 있었는데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선거구제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때. 이 고성 출신의 최재구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통영 출신이 당선됐던 지역 구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출마한 3명의 후보들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조선업 침체 그리고 성동조선 폐업 때문에 경제 관련 그리고 경제 회복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요, 이 안전국가산단, 일반산단, 덕포산단을 원안대로 진행하고 이 고성엔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휴양섬 개발과 한리해상 국립공원 크루즈 운항, 한산대교 건립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성동조선해양을 LNG 선박 전문 제조업체로 회생하고 통영 봉평 도시재생지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KTX 통영 고성 역사 유치와 해양 케이블카 설치, 조선산업특구지구 조성 등입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세계 해양 카이스트와 아시아 최대 해양연구센터 설립, 영상산업 클러스터 유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산대교 건립,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통영 고성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지금 그 3차례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3번 다 안정적으로 정점식 후보가 한 15%에서 18% 정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4, 25일에 있었던 이제 중앙일보 선거 그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한 7% 정도고 아직 모르겠다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격차가 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야당 후보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아까 장영 기자 얘기대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통영, 고성 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의 어떤 소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 양문석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천 후유증이 조금 이제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 아마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어떤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한다면 나름대로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네. 통영 고성 유권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통영 고성의 경우에 총 유권자 수는 15만 5천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통영시의 유권자가 10만 9천 명이고요. 그리고 고성군의 유권자가 4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 고성군의 경우에 지난 2016년에 실시된 2020대 국선 유권자 수보다는 4천 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통영시 고성군 이 지역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 지역 유권자들이 편리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욕지면이라든지 한산면 그리고 사랑면의 섬 지역 유권자를 위해서 선거일에는 행정선이라든지 그리고 유람선을 8개 노선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투입해서 노선당 3 내지 4회 정도 왕복 운행해서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선착장에서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추가로 교통편을 제공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가 어려운 외딴 섬도 있습니다. 국도라든지 갈도, 가항도 이 세 곳은 거주하는 분들은 거소 투표를 신고를 통해서 자신의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장 기자, 네. 통영시 고성군 어떤 부분이 표심을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굉장히 중복돼 있거나 차별성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또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통영 고성 지역에 오랜 수건 사업들이 그동안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탓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역구도 또는 이제 정당구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이 정책이라든지 공약들 그리고 후보 인물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표율 역시 관건인데요. 오근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대 보궐선거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20% 초반도 있었고 많아봐야 30%대 초반이었는데 특히 젊은 층이 얼마나 투표소에 많이 올지 굉장히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이 경남에 상주하면서 미니 총선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당대표가 창원에 상주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당은 창원 제2당사를 마련해서 지도부가 릴레이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각 당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이 정권 중간 심판의 기회를 삼고 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 자존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방어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각 정당의 이 지원들을 좀 보면요, 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 모든 당력을 창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역시 총력 지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지원이 다소 이제 비교적 좀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정치인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뭐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촛불 집회라든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민심이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우선 관심이고요.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뭐 경제 회복이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실망에 있는 민심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북 문제라든지 이게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민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4.3 보궐선거의 결과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공약을 보면 과연 이게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 방송 때문에 이렇게 그분들의 공약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년이 아니라 한 40년을 해도 모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훌륭한 공약을 내가는 분들 왜 진작 안 뽑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만큼 사실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실제로 공약을 보면 그 내용이 뭐 이제 주로 이제 경제 살리기가 주축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 못했던 많은 수건 사업들이라든가 문화 사업, 그 도심체 공동화를 막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이제 후보들마다 이제 겹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기는 하고 실제로 공약이 그동안에 뭐 다 제대로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년짜리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만 이 선거 자체가 각 정당에게 주는 어떤 파급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도부들은 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같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찌질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두석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현재 지금 여당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 이 선거에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 이제 열린우리당처럼 이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속적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일단 투표장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런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뭐 30% 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30% 미만에서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되는 분은 대표성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투표율이 일단 높아야 된다는 점에서 투표장으로 일단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선거 과정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건 사실 실천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확실한 걸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나오신 후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란한 공약이나 말보다는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정치적 궤적을 밟아왔는가 이런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역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여의도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좀 큰 틀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종대 사무처장님. 네. 자,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참여와 후보자 간 정견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어우러진 선거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내드리는 선거 공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의 정보에는 후보자의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병력,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 납부 실적, 그리고 체납 실적, 그리고 정가 기록 등을 포함해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권자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선거는 흔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고, 또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의 투자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안전하고 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서 반드시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어서 또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더 저조한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좀 더 투표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교수님 없겠습니까? 네, 주민투표나 이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30%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하지만은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역만이라도 이건 휴일로 지정을 해서 일종의 지역 축제처럼 하면 좋은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아직 분위기가 좀 안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특히나 방송 토론 같은 것들이 횟수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하는 것 외에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의 문턱을 낮춰서 여러 다양한 어떤 이런 단체들이 토론을 주최하고 거기에 또 이런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복권을 준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서 이런 벌금을 매기는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종대 사무처장, MBC 영남 장영 기자 모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이번 선거 슬로건입니다. 이 말처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에서 치러지는 4월 3일 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